2021년 연방 센서스국 자료 기준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인구가 7%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뉴욕주 한인 인구는 1.5%가량 줄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가 시카고시로 일명 이민버스들을 보내면서 일리노이 주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기록해 7월 최저점 36%에서 대폭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딸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딸에게 상대팀 한인 학생을 때리라고 부추긴 엄마에게 법원이 $9,00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이 무려 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2021년 자료 기준 195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1.8% 정도 증가했는데요.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한인 인구가 7% 넘게 증가했지만 뉴욕주 한인 인구는 1.5%가량 줄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1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196만 2,184명으로 추산돼 전년도 92만 6,508명보다 약 1.8% 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한인 인구는 14만 1,745명으로 전년 추산치 14만 4,002명보다 1.5% 줄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한인 인구는 9만 2,529명으로 전년보다 약 1.1%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뉴저지주는 11만 3,736명으로 전년의 10만 5,694명보다 7.6% 증가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한인 인구 현황을 비교하면 뉴저지주 한인의 35세에서 54세 비율은 32.4%였습니다. 뉴욕주의 30.3%보다 2%가량 높은 겁니다. 또 17세 이하 비율도 뉴저지주는 22%로 뉴욕주의 20.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비율은 뉴욕주가 15.7%로 뉴저지주의 12.4%보다 높았습니다. 뉴욕주 한인 인구의 중간 연령은 38.9세, 뉴저지주 40.8세로 나타나 미 전국 한인 중간 연령 36.6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 구사 미숙 비율도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각각 37.3%와 36.4%로 전국 평균인 29.7%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간 소득의 경우 뉴욕주 한인은 83,760달러로 전국 평균과 비슷했지만 뉴저지주 한인은 11만 3,175달러로 크게 높았습니다. 개인 빈곤율은 뉴욕주 한인은 14.5%로 나타나 뉴저지의 6.1%보다 크게 높았고 뉴욕주의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25.5%로 추산됐습니다. 뉴저지주는 65세 이상 빈곤층 비율이 8.8%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최근 텍사스주는 워싱턴시와 뉴욕 그리고 시카고시 등으로 일명 이민버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가 시카고시로 보낸 이민버스 때문에 지원 물류 확보를 위해 재난 사태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 사무실은 이번 재난 선포가 주정부와 각 시, 카운티 행정부가 중남미 출신 이민자나 난민을 위한 소송편과 긴급 거주시설, 식량, 건강검진, 의료 서비스를 긴급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1일 텍사스주에서 보낸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 500여 명을 시카고시가 받아들였고 이들에 대한 물류 지원을 위해서 75명의 주 방위군을 급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주나 시카고시 당국과 소통이나 협조 요청도 없이 갑자기 이들을 버스에 실어보낸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에버 주지사는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억울하다며 올 4월부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워싱턴시와 뉴욕, 시카고 등에 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아요르카스 장관은 텍사스주가 이렇게 워싱턴시와 뉴욕시로 이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연방정부의 수속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협력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검찰이 다른 사법기관과 함께 에벗 주지사의 행동에 범죄적 문제점은 없는지, 또 텍사스 주정부를 연방 법원에 고소할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화물열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미 화물량의 30%가 멈춰설 것으로 추산되고 하루 경제적 피해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화물열차 노조와 관련 기업 연합회가 파업 개시 20시간을 앞두고 오늘 새벽 5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 대변인은 오늘 새벽 5시 화물열차 노조와 관련 기업 연합회가 파업 개시 20시간을 앞두고 파업을 피할 수 있는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등 각 분야의 필요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내 12개 화물열차 노조는 임금 인상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기업 연합회와 장기간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 가운데 10개 노조는 타협안에 합의했지만 기계공 노조 등 2개 노조는 반대를 이어왔습니다. 이들 반대 노조는 이달 말까지 협상 지속에는 합의하면서도 16일 금요일 자정부터 화물차 운행 정지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화물 열차가 셧다운되면 각종 농산물과 유류 수송이 스탑되고 하루 2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비상이 걸렸고 노동부가 워싱턴에서 양측 협상을 적극 중재해왔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친노조 기조를 분명하게 드러내왔습니다. 때문에 만약 화물열차 파업 현실화로 경제 손실이 생기면 11월 중간선거가 2달도 안 남은 임박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큰 악재를 만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와 인기 여론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45%를 기록하면서 7월 최저점 36%에서 대폭 올랐습니다. AP통신은 NORC 공공연구센터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054명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45%를 기록해 7월의 최저점 36%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여름 휘발유 값이 치솟고 의회에서 양당 간 대치가 심화되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많이 떨어졌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크게 패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값이 갤런당 5달러에서 3달러 70센트로 떨어지고 의회에서 민주당만의 찬성이긴 하지만 노령 은퇴자의 처방약이 최초로 가격 협상 대상이 된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나름대로 효과를 보면서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른 겁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8%대에 머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지도력은 3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전체적으로 5월과 6월 그리고 7월에 40% 아래였고 취임 초기 6개월 시기에는 평균치가 60%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딸의 농구 경기를 관람하던 중 상대팀 한인 학생을 때리라고 부추긴 엄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원이 딸의 폭행을 부추긴 엄마에게 $9,00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11월 농구 경기 도중 자신의 딸에게 상대팀의 한인 학생을 폭행하라고 부추긴 나티라 쇼니 헌트에게 $9,00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헌트는 지난해 미성년자 비행 및 폭행 조장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헌트가 앞으로 농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분노관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선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에서 발생했는데 가해 학생의 엄마 라티라 쇼니 헌트는 3전 슛에 실패하고 상대 선수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 딸에게 가서 때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코트 위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는 농구 경기에서 성인이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본인이 직접 때려 다치게 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해 학생은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였던 코리 벤자민의 딸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폭행 영상을 본 코리 벤자민은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에 대해 충격을 받고 실망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미 전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이 무려 2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전국에 등록된 학생 10만 명당 6명꼴로 학교 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셈입니다. 지난 14일 ABC 13 TV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이 무려 2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학생 10만 명당 6명의 비율로 학교 내 총기 소지로 적발된 셈입니다. ABC 방송은 또 텍사스주의 휴스턴 독립교육부의 통계를 인용해서 이 지역에서 지난 1년의 학년도 동안 34차례의 학교 공격 위협이 있었고 2019-2020 학년도의 7차례와 비교하면 거의 5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전체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학교 안에서 총기를 소지해 처벌받은 학생들의 건수는 총 557건에 달합니다. 2020년, 21년의 학년도에는 텍사스주 전체의 학교 내 싸움도 무려 15,18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8-19 학년도에 49,120건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자율주행 관련 허위 광고와 홍보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은 테슬라의 소비자 브릭스 매치코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인 매치코는 소장에서 테슬라와 머스크가 2016년부터 사실과 다르게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히 작동하는 또는 곧 그렇게 될 기술이라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치코는 2018년에 테슬라 모델 X를 구매하면서 $5,000를 들여 향상된 오토파일럿 옵션을 장착했지만 이후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또 그 후로 4년이 지났지만 테슬라는 약속했던 완전 자율주행은커녕 그에 접근하는 그 무엇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치코는 테슬라가 판매 증대와 투자 유치 등 자사 이익을 위해 고객을 기만했다면서 2016년 이후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이나 향상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거나 리스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주 차량국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며 주 행정청문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존과 계약한 판매자들이 경쟁 사이트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걸 막고 경쟁을 억제했다는 주장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아마존을 상대로 판매자들이 경쟁사 웹사이트를 통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마존이 월마트나 타깃과 같은 경쟁 사이트에서 판매자들이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제공하는 데 대해 불이익을 주는 계약에 저명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아마존의 검색 결과 상단에서 밀려나거나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아마존이 온라인 소매업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존은 적어도 2012년부터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아마존의 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판매자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을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가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사업 규정이 오랫동안 전국의 회사 운영 방식을 뒤흔들어 왔다며 이번 소송이 아마존에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옐로캡 요금이 10년 만에 최대 23%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JFK 공항을 오가는 옐로캡 요금도 현재 고정요금 $52에서 $65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인상안에는 현재 $2 50센트인 옐로캡 택시 기본 요금을 $3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 러시아워 할증 요금은 현행 1달러에서 2달러 50센트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시간 할증 요금은 현행 50센트에서 1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0.2마일당 추가되는 요금은 현행 50센트에서 70센트로 오릅니다. 이 밖에도 맨하탄에서 JFK 공항을 오가는 옐로캡 요금은 현재 적용되는 고정 요금 52달러에서 6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뉴욕 공항을 오가는 모든 고정 요금은 17달러 50센트에서 20달러로 인상됩니다. 한편 러시아워 시간대에 JFK 공항을 오갈 때 부과되는 할증 요금은 4달러 50센트에서 5달러로 오르고 라과디아 공항을 오가는 택시 요금에는 편당 5달러의 새로운 할증 요금도 신설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이번 인상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의견을 개진하기 원하는 주민들은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 이메일이나 팩스 212-676-1102로 다음 달 5일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6시 맨하탄 소재 뉴욕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사회 각계 인사 200여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고 최종 참석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영국을 방문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후 뉴욕으로 와 유엔 총회 일정을 치르게 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 줄어 5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최근 15주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7천 건을 상당폭 하회한 결과입니다. 최근 4주간 이동평균치는 22만 4천 건으로 지난 6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최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40만 건으로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2억 3,400만 달러의 연방자금이 추가 투입되면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등록한 모든 뉴욕 주민들이 9월에도 최대치의 수령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최대 수령액을 받는 가구는 최소 95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외 모든 카운티의 스냅 수혜 가구들은 오는 26일까지 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뉴욕시 5개 카운티는 16일부터 29일 사이에 추가 혜택을 수혜자들에게 게시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장은 13일 우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주에서 29만 7,866명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면서 주정부에 내야 하는 실업보험 부담금 등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운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가족병가와 임시장애 혜택 등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며 5년 동안 내지 않은 밀린 부담금 7,800만 달러, 이에 대한 이자 2,200만 달러를 합쳐 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